생성형 AI를 이용한 fulfillment 시스템의 발전 방향 앤드 데이터 플랫폼 설계 세션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팀장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아이크래프트에서 클라우드 컨설팅 팀장을 맡고 있는 권종이라고 합니다. 먼저 오늘 긴 시간 세션 듣고 계셔가지고 많이 피곤하실 텐데 35분 동안 어떻게 지금 재밌게 해볼까 고민을 많이 5주 동안 했는데 나름 이제 지겹지 않게 35분 잘 이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앞에서 이제 설명드릴 내용은 크게 세 꼭지고요. 이제 풀필먼트라는 표현이 저 자신도 좀 생소한데 물류유통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늘 크게 세 꼭지로 이제 어떤 내용들을 다룰 거냐면요. 이제 최근에 좀 몇 년 되기는 했는데 많은 이제 물류유통 시스템들 이제 예를 들면 뭐 쿠팡이라든지 뭐 카카오라든지 많은 이커머스 회사들이 물류 시스템들을 많이 이제 개편하려고 하거든요. 그런 시스템을 왜 개편하려고 하는지, 왜 개선시키려고 하는지를 다루고 그것들을 이제 개선시킨 시스템들에 대해서 이제 생성형 AI들을 최근에 많이 도입하려고 하시죠.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많이 이제 다뤄지는 꼭지가 생성형 AI를 도입함으로써 생산성 향상을 시키겠다라는 표현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럼 도대체 생산성 향상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예시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작년 말부터 이제 최근까지도 이제 생성형 AI를 좀 많이 다루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많은 세미나를 한다거나 뭐 크고 작은 프로젝트나 파일럿 같은 걸 하다 보면 좀 많이 안 다뤄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국내에 오늘 현장에서도 그렇고 그 부분이 뭐냐면 전체적인 생성형 이제 AI를 관련해서 전체적인 이제 엔드투엔드 파이프라인 특히나 이제 데이터 플랫폼 영역에 대해서 많이들 이제 안 다뤄지고 있거든요. 이제 그걸로 인해 가지고 어떤 이슈들이 좀 벌어지고 있고 그것들을 어떻게 좀 갖췄을 때 기업들이 좀 효과를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물류 유통 시스템에서 어떠한 변화가 있고 이제 새로운 문제점이 어떤 것들이 이제 도출이 되는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건 뭐 과거부터 있었던 문제인데요. 최근에 이제 연구됐던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 모든 회사들은 이윤을 극대화하고 싶어 하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이렇게 물류 비용들을 줄일 수 있을까 계속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물류 비용이 이제 왜 계속 상승을 할까를 연구를 해봤더니 이제 결론이 어떻게 났냐면 최근에 아마존을 가지고 이제 해외에서도 연구를 많이 했거든요. 실제로 근데 그 원인이 그러니까 인트라 로지스틱스라고 해가지고 내부 물류에서 비용이 엄청나게 계속 상승을 하는 거예요. 앞에 이제 차트를 보시면은 아마존 같은 경우에 보시면 쇼핑 코스트라 그래가지고 배송 비용보다 실제로 풀필먼트 물류 관리하는 데 비용이 절반 이상을 차지를 해요. 근데 이게 해가 바뀌더라도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아무리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배송비를 아무리 배송에 관련된 비용을 최적화를 시킨다고 하더라도 물류 시스템을 최적화를 안 시켜놓으면 전체적인 비용의 상승을 조절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이제 풀필먼트 시스템에 대해서 코스트를 최적화를 해야겠네 라는 니즈를 이제 여러 연구를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하게 됐고요. 거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시장이 또 하나 바뀌었습니다. 어떤 식으로 시장이 바뀌었냐면 D2C라 그래가지고 다이렉트 투 커스터머라고 해가지고 과거에는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어떤 식으로 물류 시스템들이 이제 비즈니스를 일어났냐면 내가 시장에도 이제 비즈니스를 함에 있어가지고 내가 커스터머하고 내 비즈니스 타겟팅이 딱 정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어떻게 보면 거래처라든지 내 엔드 유저가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물류 시스템에서 처리하는 업무 자체도 이제 획일화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근무하는 이제 근무자들이라든지 모든 조직의 이제 모든 시스템이라든지 일꾼들이 그냥 어느 순간 되면 다 이제 획일화된 업무 스타일대로 일만 하다 보면 나름대로 최적화된 일을 할 수 있었는데 이게 점점 이제 D2C라 그래가지고 시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소비자들이 직접적으로 원하는 상품을 자기 취향에 맞게끔 이제 내가 구매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게 좀 이해를 쉽게 해드리면 예전에는 내가 이제 실제 저희가 업체명을 거론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하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이제 예를 들면 뭐 쿠팡 같은 데서 물건을 산다 그러면 예전에는 쿠팡에서 이제 물건을
물건을 이제 거래하려면 쿠팡에서 등록된 업체가 뭐 정해져 놓고 그 쿠팡에서 등록한 업체 물건 막 샀다가 소비자들이 쿠팡에서 물건 안 팔면은 특정 물건을 그냥 사고 싶은데 안 팔면은 그냥 안 파나 보다 해서 다른 사이트 가서 샀어요. 근데 이제는 그 소비자들이 그 물건 안 사면 이제 클레임을 걸기 막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제 소비자들이 그 클레임이 옛날에는 이제 쿠팡 같은 회사들이 안 팔고 말지 뭐 이러고 무시하는 경향이 많았는데 이제는 이제 그걸 이제 받아주는 경쟁사들이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경쟁사한테 소비자들이 막 우르르 몰려가기 시작하니까 이런 이제 쿠팡 같은 이제 그 이커머스 회사들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는 그런 소비자의 요구사항들을 일부 받아주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일종의 D2C의 변화거든요. 실제로 그렇게까지는 다 안 받아주긴 하는데 그러려면 실제적으로 말은 쉬운데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물류센터 입장에서는 이런 물류 시스템에서 기존에 처리했던 물건의 종류보다 더 많은 물건을 처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자체도 말이 쉽지 실제로는 수많은 물건들을 입고시키고 물건을 정리를 하고 그걸 다시 물건 주문에 들어온 내용을 확인한 다음에 다시 쇼핑시켜가지고 배송지로 쏘는 거를 이걸 타이밍을 맞게 또 쏴주죠. 안 그러면 또 고객 속에서 클레임을 걸게 되면 그게 또 문제가 돼버리니까요. 근데 이거를 통해서 이걸 풀필모드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거 전체를 맞춰지를 못하면 누구는 맞추고 누구는 못 맞추면 이게 경쟁에서 또 뒤처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에 또 규모의 경제가 또 벌어져 버리니까 뭐 예를 들면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저만 하더라도 예전에는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저도 이제 예를 들면 주마켓 같은 데 많이 썼거든요. 아니면 뭐 다른 뭐 11번가나 이런 데 많이 썼는데 최근에는 이제 쿠팡 같은 데서 압도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로켓 배송 같은 거를 이제 필두로 해가지고 이제 지금은 서울 기준으로 보면은 로켓 배송이나 로켓 와우 같은 거 시키면 그 다음날 막 새벽에 그냥 아침 7시에 그냥 출근하기 전에 원하는 물건이 딱 집 앞에 와 있으니까 내가 약간 더 물건이 비싸더라도 내가 출근하기 전에 뭐 예를 들면은 이제 마우스 같은 거 마음에 드는 게 있는데 이 마우스를 갖고 내가 출근해서 사무실 갖다 놓고 싶어 이러면 한 2, 3천 원 비싸더라도 그래 2, 3천 원이면 그냥 회사에 두고 가면 하루 더 기다리는 것보다 그냥 내가 쿠팡에서 로켓 나와가지고 그냥 사지 이런 게 하나에 보면은 경쟁력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전에는 경쟁사들이 이런 걸 무시해 왔어요. 근데 이런 게 하나둘씩 소비자의 요구사항을 맞추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이게 시간이 이제 쌓이다 보니까 어느 순간 쿠팡이라는 회사가 시장에서 우위에 서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앞서 나가는 경쟁사들이 그런 규례에 못 맞추다 보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는 부랴부랴 우리들은 비즈니스를 해볼까 싶은데 무슨 문제가 되냐면 그럼 우리가 배송 시스템을 바꿔볼까? 단순히 그럼 배송 시스템만 바꾸면 되는 게 아니고 물류 시스템 자체를 이제 개선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말이 쉽지 그게 쉽지가 않은 거고요. 이런 이제 상황 자체가 시장에 이제 도래를 한 겁니다. 근데 그게 왜 어렵냐면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있는 현재 이제 꾸며진 시스템들은 어느 정도의 비즈니스 형태라든지 업무의 형태가 획일화가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기술도 너무 많이 빨리빨리 등장하면서 그 문제도 있는 데다가 소비자들의 욕구가 너무 빨리 바뀌어요. 그리고 물건들도 더 너무나 다통정화돼 있고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우리 쪽에도 만약에 비즈니스를 기업에서 맞추려고 그러다 보면 물류 시스템 자체에서도 뭔가 변화를 줘야 될 게 물리적인 변화까지도 많이 줘야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농산품만 판매하던 물류센터가 갑자기 신선식품을 처리하게 된다 그러면 물류센터에 냉장고라든지 냉동실 같은 것도 집어넣어야 된다든지 이런 식의 작업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말이 쉽지 그런 냉장고, 냉동실 넣는 걸 포함해서 그런 재고 처리나 입고 처리나 거래처 관리라든지 업무 처리를 할 수 있는 모든 전산 시스템을 다 갖춰야 되고 거기에 대한 모든 로그라든지 인력 관리 시스템을 다 개편을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말은 쉬운데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앞에서 제가 기재한 것처럼 기존 시스템 방식만으로는 한계에 부딪힐 수 없다는 현실적인 한계에 이제 봉착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이 와중에서도 근데 우리는 계속 운영이 되는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외부에서 계속 이거에 대한 연구를 했죠.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앞에 보시는 것처럼 어느 정도까지는 버틸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기업에서 규모라든지 이제 환경에 따라 가지고 버틸 수는 있는데 일정 수준을 넘어가면 그거를 이제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외국에서는 어떻게 결론을 냈냐? 기존 시스템의 획기적인 변화를 주지 않고서는 지금 시장에서의 요구사항을 다 물류 시스템에서는 받아줄 수 없다. 그러니까 기존 시스템의 변화를 줘야 된다. 이게 지금 최근에서의 이제 글로벌한 물류 시스템의 변화를 주세요라고 하는 기류가 왔고요. 그게 이제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이제 표현을 됐냐면
옴니채널 플랫폼이라는 걸 갖추세요라는 이제 얘기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옴니채널 플랫폼이라는 거는 뭐가 틀리냐라고 하고 옴니채널 플랫폼하고 생성형 AI하고는 무슨 차이가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이제 궁금해하실 텐데 일단 옴니채널 플랫폼이 무슨 어떤 건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옴니채널 플랫폼의 기존 이제 플랫폼하고 차이점은 모든 풀필먼트 시스템하고 서비스를 각각의 이제 단위 요소 서비스별로 이제 우리가 이제 MSA라고 표현을 하죠.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라고 표현을 하는데 단위 서비스로 다 잘게 쪼개고요. 그 서비스 단위로 이제 매니지먼트 할 수 있도록 이제 분리를 해놓은 다음에 그 상태로 시스템을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갖춥니다. 앞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리고 요즘에는 다 클라우드 기반으로 이제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클라우드는 단순하게 우리가 퍼블릭 상태에서 클라우드를 말하는 것뿐만 아니고요. 온프렘하고 결합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까지를 포함한 상태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거기에서 기반이 되는 것은 제가 밑바탕에 깔아놓은 것처럼 높은 성능과 대규모 데이터의 처리 능력 그리고 이제 서비스의 독립성 확장성, 서비스의 안정성이 바탕이 돼 있어야지만 물류센터에서의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물류센터라는 걸 멈추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장에서 주문이 왔는데 주문이 밀려버리면 소비자의 클레임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제 실제로 앞에서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옴니채널 시스템을 저희가 실제로 저희가 설계해서 구축해서 지금 운영 중인 이제 대기업도 있어요.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심한 경우에는 그 주문 처리량이 예를 들면은 초당 한 25,000건 정도가 들어와서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한 8개월 정도 지금 서비스가 멈춘 적이 없어요. 이게 멈추게 되면은 실제로 거기는 난리가 나는 거죠. 왜냐하면 예를 들면 한 1분만 멈추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면 주문이 1분만이라도 퀵이 멈추게 되면 초당 한 25,000건의 주문이라고 치면 거기다 60배를 곱하면 그만큼의 주문을 처리 못하고 멈춰버리면 컨베이어 벨트가 멈춰버리는 거거든요. 그럼 그 25,000건 곱하기 60건의 뒤에 있는 것들이 모든 재고가 처리가 안 되고 밀려버리는 거니까 물류시스템의 뒷단이 그것만 그 공장만 물류센터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연관된 그 지역 물류센터 다른 데서 어떻게 해야 될지 다 이제 비상이 걸립니다. 이런 식으로 영향도가 그 지역을 다 주변 지역까지 다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처리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옴니채널 플랫폼을 갖춰야 될 때 특장적으로 이제 갖춰야 될 부분들 같은 경우가 이제 이게 생성형 AI를 결합할 수 있는 이유가 이런 게 있어요. 사람들이 생성형 AI라는 걸 얘기를 할 때 항상 결과만을 얘기를 하시거든요. 어떤 결과냐면 생성형 AI를 쓰게 되면 우리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특정한 질문을 내게 됐을 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답변을 받을 수 있다. 대표적인 예를 들면 제가 이따가 예를 하나 보여드리겠지만 오늘 우리 물류센터에서 가장 열심히 한 직원 누구야? 라는 질문을 했을 때 기존에는 우리가 작업 반장을 부르면 그 작업 반장이 열심히 무전기를 돌리신다든지 아니면 전산실에 있는 그 전산 팀장한테 ERP 돌려봐 라고 한다든지 해가지고 몇 시간 뒤에 그 작업 결과를 받을 수 있는데 만약에 옴니채널 플랫폼 같은 거에서 각 단위 시스템별로 로우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그거를 생성형 AI에다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반영을 해서 그거를 인퍼런스 모델의 그 RAC 형태로 반영을 해서 그걸 추론 모델로 그 챗 버전들을 받아낼 수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도 거의 실시간 단위로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뽑아낼 수 있거든요. 이게 하나의 생산성 향상의 예가 될 수 있는데 이런 식의 데이터를 옴니채널로 구현하게 된다면 각각의 서비스 레이어를 단일 레벨에서의 로우 데이터를 뽑아낼 수 있어요. 그 데이터를 원하는 적재적소의 그 LLM 모델에다가 대입을 시킬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의 또 장점이 있을 수 있다는 장점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 말씀드렸던 내용이 아키텍처적으로 표현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35분 만에 설명을 드릴 수 없는 부분이라 간단하게 이제 요약을 드리면 앞에서 보여드리는 저 기업 시스템이라고 하는 부분이 옴니채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옴니채널에도 실제로 모든 서비스가 마이크로 서비스화가 돼 있어가지고 그 마이크로 서비스에서는 모든 데이터가 저희가 이제 구축한 서비스 시스템 같은 경우는 다 JSON 타입의 로그 데이터로 떨어지는데 그 로그 데이터가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떨어지게 되고 그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있는 데이터는 각각의 역할별로 데이터 마트화로 다시 떨어지게 되고 그 데이터 마트에 있는 정보는 여기 보시면 LLM 모델이 여러 개로 표현을 해놨는데 이건 다 용도마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파인 튜닝을 하건 RAG 용도로 특정 데이터를 엑셀 파일이든 PDF 형태로 데이터를 넣었을 때 항상 그 할루시에이션 된 정보가 내가 원하는 기대치만큼 할루시에이션이 개선될 수도 있지만 개선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제 그 퀄리티를 보장할 수 있다는 장담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페럴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이제 관리를 아키텍처를 구성을 했고요. 그런 식으로 페럴하게 구성한 걸 동작을 시켜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각각에 대한 인퍼런스 모델이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한 결과를 바탕으로 실제로 현업한테 그 엔드 모델을 그 엔드 서비스를 배포하기 전에 실제로 테스트 검증을 거쳐가지고 검증이 끝난 모델을 이제 오픈을 시키고요. 그 모델은 실제로 적용을 하는 단계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실제로 운영하다 보면 피드백이 오겠죠. 피드백이 오게 되면 그 피드백이 온 데이터를 바탕으로 실제로는 로우 데이터에서 앞단에 실패한 모델은 실패한 그 모델에 대해서의 그 검증 의견이 있으니까 그 의견을 바탕으로 마트에서는 마트에 대한 데이터의 형상 관리를 합니다. 데이터에 대한 형상 관리를 통해 가지고 실제로 지속적으로 LLM 모델 등에 대한 지속적인 튜닝을 합니다. 튜닝을 통해 가지고 앞에서 말씀드린 과정을 거쳐 가지고 데이터에 대한 생성형 AI 모델에 대한 그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거죠. 그러면 대표적으로 결과적으로 어떤 식의 이제 물류 서비스에서의 혜택을 보느냐 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식별을 해놨는데 특정 작업자 같은 경우에 물류센터에서 이제 생각외로 이제 IT 투자를 많이 안 하시는데 안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대표적으로 안 하는 분야가 데이터 분석 쪽에 잘 안 하세요. 돈이 많이 든다고. 근데 생성형 A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투자를 하시면 보실 수 있는 혜택이 이런 거죠. 특정 작업자가 오늘 몇 개의 작업을 했냐, 오늘 어떤 작업량을 전체 했다는 건 얼마야, 이런 작업이 뭐 단순한 질문이지만 실제로는 아무리 ERP를 잘 갖춰놓았다 하더라도 실제로 이거를 현장에서 물어봐서 답변을 받는다고 했을 때 실시간으로 답변을 받아내기가 진짜 어려운 그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저희가 이거를 이번에 이 발표 준비를 하면서 구현을 했을 때 실제로는 거의 실시간으로 구현을 해냈어요. 실시간으로 구현을 해냈고 이거를 실시간으로 구현했을 때 전제 조건이 옴니채널 어느 정도 완성이 돼 있어야 돼요. 근데 옴니채널이 안 돼 있으면 이걸 못 만드느냐? 만들 수는 있는데 제약이 확실하게 있거든요. 왜 있냐면 옴니채널이 안 돼 있을 때는 앞단에서 서비스 레벨에서 떨어지는 로고 데이터에 한계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원하는 데이터를 그 LLM 모델에다가 반영을 해서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런 질문을 해서 답을 뽑아내고 싶은데 그 모델 그 반영하고 싶은 데이터 자체를 발생을 못 시킵니다. 그 발생을 시키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 저희가 생성형 AI 모델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 뭐가 있었냐면 이제 모든 대부분의 물류센터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물류회사 같은 경우에는 내부적인 전산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는 개발자분들도 계셨고 그래서 이제 그 분석용 코드 개발 같은 경우를 하실 수 있게 이제 지원을 해드렸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특정 상황에 대해서 대부분의 또 물류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도 대부분 보유를 못 하시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면 대신에 근데 현장에서 또 윗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되게 당연한 질문들 같은 것도 많이 필요에 던지세요. 그러면 예를 들면 데이터에 대한 분석을 그냥 툭툭 던지시는 질문들을 분석할 수 있게 하면 대부분의 그 IT 현업분들은 이거 내가 쿼리문을 잘 짜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버티시는데 이걸 프로그래밍으로 결과가 뽑아야 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코딩 못 하셔가지고 막히는 분들 많거든요. 생성형 AI 같은 경우 그런 식으로 도입을 하게 되면 로우 데이터만 어느 정도 반영할 수 있는 환경만 앞단에서 제공이 되면 그리고 데이터에 대한 체계만 관리할 수 있으면 이제는 생성형 AI가 결합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걸 어느 정도 그 코드 지원을 통해 가지고 차트화까지 가능할 수 있는 환경을 이제는 과거에는 물류센터에서 와 이런 분석을 하기 위해서 전문 개발자를 뽑아야 되고 전문 데이터 분석가가 있어야 되고 이렇게 했던 질문들을 이제는 갖추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한다면 실제로는 데이터 플랫폼이 그러니까 옴니채널도 진짜 중요한데 그 옴니채널이 있다고 하지만 더 진짜 중요한 거는 저희가 이 과정을 많이 겪으면서 느꼈던 거는 실제적으로는 기술적 데이터예요. 데이터가 없으면 그러니까 옴니채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옴니채널이 필요한 이유도 데이터를 언제든지 필요한 데이터를 원하는 구간에서 발생시켜주기 위해서 획득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만든 거거든요. 실시간으로. 그래서 이렇게 만든 거고 이 데이터가 언제든지 원하는 타이밍에 실시간으로 발생을 시켜도 획득을 못한다 그러면 이거를 활용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 모델을 개선시킬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만든 거고 최근에 이제 글로벌하게 항상 얘기되고 있는 부분이 이 중에서도 뭐가 있냐면 맨 밑에 있는 데이터 주권하고 AI 주권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도 되게 저희가 지금 민감하게 보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가 요즘은 잘 언급이 안 되는 부분인데
비아스라고 해가지고 데이터의 편향성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나 생성형 AI 같은 부분 같은 경우가 있는데 제가 한 4개월 정도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데 이 트레이닝 같은 걸 하실 때 같은 경우에 이거는 한쪽으로 편향된 데이터 위주로 계속 학습을 시키시다 보면 파인 튜닝을 하거나 RAG 같은 걸 넣으시다 보면 답이 일반된 쪽으로 계속 몰려서 나와요. 근데 사용자들은 생성형 AI를 잘 모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주는 대답 같은 경우를 정답이라고 판단하셔가지고 그거를 무조건 신뢰하시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근데 나중에 그거를 만약에 내가 이게 오답이었구나 느낀 순간 바로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바로 잡기 위해서 필요한 게 또 뭔가요? 그때도 데이터가 필요한데 그 데이터를 갖추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데이터를 주는 오미채널 시스템 같은 그런 시스템과 실제로 그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 플랫폼인데 그 데이터 플랫폼을 위해서 실제로 필요한 거는 뒷부분도 뒷부분이지만 앞부분에 있는 웨어하우스와 데이터 마트 영역인 거고 여기서에 대해서 실제로 오늘 이제 짧은 시간에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레저와 가능한 영역에 대해서는 웬만하시면 좀 무종속적으로 만들어 주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가장 혜택이 된다. 왜냐하면 여기서 종속이 강해버리시면 나중에 여기서 데이터에 대한 종속이 강해지신다는 건 뭐냐면 데이터에 대한 나중에 그 변환이라든지 나중에 재활용성이 되게 떨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오히려 이렇게 역제약이 걸리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걸 좀 따지셔야 되고 반대로 우리는 너무 무종속을 하기에는 기술력이 없거나 부담이 너무 크다 하시면 오히려 그럴 경우에는 굳이 무종속을 하실 필요 없이 어느 정도의 종속도 가져가시면서 이제 가져가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근데 그럼 어떤 것들이 그럼 추천드리는 거냐라고 했을 때는 앞에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대표적인 오픈소스라든지 이런 솔루션들 해놨고요. 엔비디아에도 저희가 이번에는 이런 시스템 만들 때 썼던 게 DGX 서버하고 그 다음에 AI 엔터프라이즈 플랫폼을 써봤거든요. 그리고 라마 같은 경우는 최근에 저희가 이 발표 전에 제가 NGC를 이제 전문업체랑 같이 저희 파트너랑 같이 NGC 써봤는데 괜찮더라고요. 괜찮다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 일단은 일반 클라우드에 있는 저희가 ADX 서비스나 마켓플레이스는 써보긴 했지만 확실히 이제 버전도 마켓플레이스보다 훨씬 높고요. 그리고 일단 확실히 온프렘에서 돌리는 게 클라우드에서 돌리는 것보다 권한이 더 높은 권한을 저희가 쓸 수 있으니까 그 머신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 라이브러리라든지 아니면 그 루트 권한에 대해서 모든 제약이라든지 아니면 진짜 물리적인 환경에 대한 조건 같은 제약, 설정 같은 거에 대한 처리가 더 유연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혜택을 좀 많이 받고요. 또 하나 좋았던 거는 엔비디아에도 이번에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게 AI 엔터프라이즈 스위치에 보면 이제 사전 학습된 모델들이 있는데 제가 이번에 테스트하면서 재밌었던 거는 라마2를 제가 메타에서 나온 라마2도 써보고 이번에 NGC에 있는 라마2도 써봤는데 솔직히 엔비디아에서 나온 라마2는 제가 잘 못해서 그런지 한글로 입력을 하면 한글로 인식을 하는데 한글로 답변을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한글 학습이 안 돼 있는 것 같아가지고 한글 처리는 실패했는데 한글이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일단 반응은 좀 빠릿빠릿하게 걸려요. 반응이 일반 라마 하는 것보다 약간 더 좀 빠르고 체감하기에는 좀 약간 패러러나 데이터로 좀 돌리긴 해야 되는 특성은 있지만 약간 프리트레인드 된 모델을 돌릴 때 약간 좀 DGX 서버를 쓸 때 좀 약간 베네핏이 있다? 이걸 좀 체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좀 요약을 드리면 사람들이 시장에서 생성형 AI를 가지고 LLM이라든지 아니면 파인튜닝이나 요즘에 최근에 RAG나 또 관련해서 약간 더 나가서는 프롬프트 튜닝 쪽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당연히 그쪽 영역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그것들을 잘 쓰기 위해서는 앞에 제대로 된 데이터를 획득을 해서 그걸 원하는 타이밍에 LLM 모델들의 적재적소에 집어넣고 그 결과를 가지고 이것들을 바탕으로 반영된 모델들이 실제 서비스로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지 파이프라인을 구성해서 그걸 플랫폼화 시키는 게 진짜 중요하고요. 제가 여기는 한정된 시간이고 장표가 더 많이 넣을 수는 없어갖고 디테일한 부분 다 기재를 못했는데 실제로는 앞에서 이제 레브럽 대표님도 설명을 좀 많이 하셨지만 MLOPS라든지 기덥스라든지 되게 많은 오픈소스 기술들이 접목이 돼서 어느 정도 오토메이션 된 기술들이 서포트가 되지 않으면 사용자들이
LLM 하나만 핸들링하기도 벅찬데 실제로 거기에 대한 오피스를 준하다가 모두 무너지는 경우가 옵니다. 저도 그거 하다가 제가 이거를 구현할 때 그 전문업체랑 하면서 되게 힘들었던 게 제가 여기에 LLM에다가 SLM을 같이 한번 섞어서 써봤거든요. 근데 처음에 잘 되다가 나중에 완전히 무너지더라고요. 근데 그 무너졌다는 게 어디서 무너지냐면 상상도 못했던 게 그 최근에는 이 SLM 쪽에 시장에 관심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버전이 되게 빨리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신나가지고 그 버전업된 거를 계속 바꿔가면서 인베디드 모델을 계속 바꿔가면서 넣어봤는데 이게 생각지도 못하게 안단에서의 토크나이저의 제약 조건이 막 바뀌어가면서 잘 돌아가던 지리들이 깨져서 들어가요. 그러면서 결과가 깨지고 그 다음에 돌아가던 게 라이브에 충돌나고 원인 겠고 막 이런 식이 생기거든요. 그런 것들이 막 생기면서 예상하지 못한 문제들이 막 생기면서 이것들을 내가 단순히 LLM만 바라보고 전체를 하나의 플랫폼화 시키지 않고 처리했을 때는 내가 진짜 하나하나 마이너한 매니지먼트 했다가는 나중에 실제로 관리하다가 모든 거를 진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시스템으로밖에 못 쓰겠구나. 그리고 실제적으로 나중에 운영 자체를 포기할 수밖에 없겠구나. 근데 한편으로 다행이었던 게 이걸 저희가 그 엔비디아의 AI 엔터프라이즈 시스템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이걸 도커로 해가지고 플랫폼화 시켜놓고 출발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잡고 나중에 다 클리어를 시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노하우가 아닌 노하우? 짧은 시간에 어느 정도 전달되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이제 공유된 자료를 가지고 좀 질문 있으시면 밖에 저희 부스 채널 질문이라든지 아니면 저희 아이크래프트에서는 이제 네트워크 장비로 출발을 해서 지금은 그 엔비디아의 엘리트 파트너이자 지금은 멀티클라우드 비즈니스도 하고 있고 저희가 단순하게 하드웨어나 MSP 비즈니스만 하는 곳이 아닌 엔드투엔드로 저희가 모든 이제 기술 컨설팅부터 이제 임플리멘테이션까지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뭐 전화나 방문이나 저희가 해드리니까 편하게 이제 기술적으로 다시 상생할 수 있는 비즈니스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생성형 AI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데이터와 데이터 플랫폼이다. 아주 의미 있는 내용이고요. 저희가 그 현장에서 질문을 안 받기 때문에 이 온라인으로 질문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아무래도 세션에 집중을 하시다 보니 질문을 기입할 수 있는 시간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질문이 조금 들어오고 있는데 저희가 조금 시간을 좀 드릴게요. 약 2분에서 3분 정도 여러분들이 지금 방금 세션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고 싶은 내용들이 있다면 조금 요 링크를 통해서 오늘 지금 발표하신 아이크래프트 그 세션으로 들어가셔서 거기 Q&A 쪽에다가 질문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제가 조금 시간을 좀 드릴 예정이고요. 그 사이에 좀 질문 들어오는 것들을 좀 취합 좀 해주시고 팀장님 잠시만 조금 대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질문을 받고 있는 동안에 먼저 들어와 있는 질문부터 팀장님께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물론입니다. 제가 이런 세미나를 할 때 이런 똑같은 질문 비슷한 질문을 좀 생성의 AI는 아니지만 받을 때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지금 4년 전에 세계에서 글로벌하게 되게 한 두 번째나 세 번째로 큰 다단계 회사에 상품 추천 서비스를 설계해서 만들어드린 적이 있거든요. 거기서 요구사항이 되게 심플했어요. 자기들이 상품 추천 서비스를 갖고 싶다, 만들고 싶다, 설계해줄 수 있냐, 구축해줄 수 있냐 해서 만들어드리겠다고 했는데 제가 전제 조건을 받았어요. 근데 돈 자기들이 별로 없대요. 그래서 얼마 있냐 했더니 몇 천만 원 없대요. 그래서 해드리겠다. 대신 조건이 있다 했더니 두 가지만 그러겠다 해서 하나가 뭐냐 했더니 50원이 안 써도 돼요.
그랬더니 사건 추산하는데 머신러닝 안 쓰는 게 말이 되냐고 이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가 비상주도 해도 돼요? 이거였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제가 이 금액에 3주 안에 끝내겠다. 그래서 지금도 그걸로 들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그 기술을 쓸 때요. 제가 항상 저도 콘서트 많이 나갔는데 기술을 쓸 때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이건 우리나라 사람들만 국한된 게 아닌데 기술을 쓸 때 있어가지고 무조건 특정 답을 얻는데 무조건 무슨 기술을 써야 된다가 답은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제가 이제 분기마다 다른 CSP에서 저희 회사가 주최를 해서 저희가 기술 세미나를 하는데 제가 이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어요. 제가 최근에 이제 다른 쪽에도 이제 POC 같은 걸 생성형 AI로 많이 하시는 것 중에 이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많은 파일럿 프로젝트라는 생성형 AI 가지고 하는 프로젝트를 보고 제가 마음이 아플 때가 있는데 대표적인 마음 아픈 게 고객센터, 콜센터를 생성형 AI 가지고 하시는 경우를 제가 좀 마음이 아파요. 왜냐하면 생성형 AI를 가지고 사내 시스템 콜센터를 만드셔라 라고 하거든요. 근데 대면 서비스를 가지고 만드는 건 좀 위험하다 했던 이유가 데이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예전에도 콜센터 지금 보험사 이걸 많이 해드린 적이 있는데 콜센터를 만드는데 이게 비슷한 얘기거든요. 콜센터라는 걸 만드는데 생성형 AI만으로 콜센터를 만들 수 있을까요? 라고 생각을 하면 아니거든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목표를 달성함에 있어가지고 데이터만 있으면 꼭 생성형 AI만으로도 만들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꼭 안 써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회사라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생성형 AI 같은 경우 저희가 내부 교육도 많이 하지만 제일 큰 문제가 할루시네이션이거든요. 할루시네이션을 최대한 배제시키기 위해서 파일 튜닝을 하고 파일 튜닝은 솔직히 근데 어렵거든요. 앞에 근데 레브럽에서는 되게 생각보다 쉽다 하셨는데 저는 너무 어려워요. 지금도 좀 막 울고 있는데 파인 튜닝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RAG라든지 그 다음에 프론트 튜닝 중에 많이 저도 이제 그쪽으로 많이 약간 야매도 돌아가는데 아무리 그걸 한다 그러더라도 생성형 AI를 썼을 때 할루시네이션이 조금이라도 잘못된 오답이 나왔을 때 그거에 대한 오답을 진짜 전문가가 아니면 놓치는 경우가 또 하나의 대표적인 예를 들면 저희 팀원들이 생성형 AI 가지고 어떤 사고를 한번 칠뻔한 적이 있냐면 내부에서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었어요. 근데 거기서 어떤 경우가 있냐면 프로그램이 잘 보니까 저한테 갖고 와서 팀장님 검사해 주세요 딱 봤는데 리턴으로 종료해야 되는 부분을 프로그램에서 셧다운으로 끝낸 거예요. 셧다운이니까 오류가 안 나죠. 근데 리턴을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오류를 안 뱉으니까 걔는 정답을 갖고 온 거예요. 이게 생성형 AI 문제인데 전문가가 아니면 못 쳐요. 근데 그 친구가 개발 안 해본 친구냐? 개발 5년 해본 이상 5년 이상 친구예요. 근데 그게 고객한테 나갔으면 고객도 모르는 거예요. 고객도 개발자 출신이거든요. 고객은 개발 15년 한 사람이에요. 근데 고객은 그 수백 줄 되는 코드 읽어보겠어요? 리가 안 할 거잖아요. 근데 거기가 트라이 캐치 다 잡아놨어요. 근데 고객이 매주 코드 리뷰 안 할 거잖아요. 근데 익셉션 디버그 모드 해도 안 보이거든요. 이런 게 그러니까 결론은 그러니까 저 질문 자체가 어떻게 보면 답이에요. 데이터만 있어서 생성형 AI 안 썼는데 답 나올 수 있어? 우리 회사에서? 그러면 안 쓰고 근데 우리 회사에서 데이터만 있는데 생성형 AI 쓰면 더 높은 가치를 낼 수 있어? 그럼 쓰는 게 좋죠. 근데 그건 내부 판단이신 거예요. 답이 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문이 한 2개 정도 더 있는데요. 네, 좀 얇게 답변 한번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아까 아키텍처에 보면은 앞에 제 아키텍처에 보시면 그래서 LLM 1, 2, 3 그다음에 인퍼런스 모델 1, 2, 3 이런 식으로 해놨던 게 제가 그래서 그 아키텍처를 원래는 5월달에 만든 거고 이거를 원래 9월달에 다른 세미나에서 1차 공개했고 이번에 이제 제대로 된 공개인데 저거를 그래도 다른 기술 세미나 해외에서도 저런 아키텍처 제가 만든 아키텍처 같은 것도 만든 사람이 없고 그런 얘기를 설명한 사람이 없는데 원래는 생성형 AI를 가지고 시장에 그 서비스를 런칭하기 전에는 내부에 사내 검수팀이 있어요. 검수팀이 저거를 다 검증을 어느 정도 해줘야 돼요. 생성형 AI가 제일 힘든 점이 뭐냐면 일반 딥러닝이나 AI ML처럼 어큐러시 체크가 거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전담 QA 조직처럼 전담 팀을 만드셔야 되고 제 개인 생각이에요. 전담 팀을 만들어가지고 그 팀 안에서 내부 테스트해서 이건 시장에 출시 가능하다 판단하셔가지고 안 된다 그러면 그
그 팀에 오케이 할 때까지 계속 그거 버전 관리 하셔가지고 계속 파인 튜닝을 하건 프롬프트 튜닝을 하시건 한 다음에 업하셔고 최종적으로 폐기되는 한이 있어도 그 법을 만들어지는 순간까지 최악의 뭐 법을 만들든 폐기를 하든 거기서 관리해서 그렇게 가셔야 돼요. 아니면 앞에 질문처럼 AI 안 쓰고 데이터만으로 솔직히 4치 경산에서 끝내시든지 예, 이렇게 가시는 거 권장합니다. 안 그러면 회사에서 그게 고객사에서 진짜 돈 많은 사람이 법적으로 쓰는 방법 어떻게 해요? 회사에서 그것 때문에 제가 밥줄 공개 그러면 안 돼요. 네. 제가 2개 더 있는 줄 알았는데 합쳐서 2개였습니다. 예, 혼선드려 죄송하고요. 아이크래프트 권지용 팀장님께 다시 한번